길잡이 안고 목구멍 풀칠에 버텨내 살아내는 것도 벅차. 세상은 잔인한 곳 새빠지게 개처럼 일해. 뮤지컬 웃는 남자 중에서 세상은 잔인한 곳, 우르수스 역의 정성화 배우 영상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문화공감 초대석의 뮤지컬 기획자를 모셨습니다. 뮤지컬 기획사 EMK의 엄홍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웃는 남자의 뮤지컬 넘버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우선 이 작품을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네.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만 들어도 기분이 우선 먼저 좋죠. 너무. 그래요. 네. 네. 일단 뭐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네,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 엄홍연 대표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MK 뮤지컬 컴퍼니의 대표시고요. 현재 같은 회사에서 총괄 프로듀서도 맡고 계십니다. 한국 뮤지컬 협회 이사, 한국 공연 프로듀서 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뮤지컬 모차르트, 몬테크리스토, 엘리자벳, 레베카, 그리고 최근작 웃는 남자까지 10여 편의 뮤지컬을 성공시키면서 뮤지컬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웃는 남자도 대성공하셨는데 잠깐 쉬고 다시 다른 무대에 올리시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바쁘신 건가요? 아니면 진짜 쉬고 계신 건가요? 제가 뮤지컬을 제작 과정이 평균적으로 한 5년에서 3년 정도 네네. 소화하는데 네. 이 작품은 사실 이제 한 제작사가 기본적으로 많이 하면 1년에 한 2개 정도를 해요. 근데 저희 회사는 한 1년에 평균 4개 정도를 하다 보니까 네. 쉬는 날을 딱 목표를 정해놓고 1년 365일 중에 언제 딱 쉬어야 되겠다라는 게 없어요. 그냥 네. 계속 달리다 보니까 네. 웃는 남자 올리고 이제 한 7월 한 25일 정도 경부터 이제 에스칼리버라는 내년 새로운 창작 뮤지컬을 계속 준비해서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정신 없습니다.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예, 다시 한번 아닙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한국 뮤지컬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네네. 뭐 거기에는 EMK 뮤지컬 컴퍼니의 기여도 충분히 있을 텐데요. 글쎄요, 엄 대표님 처음에 어떻게 뮤지컬 제작 시작하셨을지, 어디로 몇 살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나요? 한 23 정도 걷고요. 우선 제가 뮤지컬 할 거라고는 아직도 아마 저희 동창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나 뮤지컬 시작해라 그러면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난다고 하니까요. 근데 네. 그 정도로 이제 뮤지컬이라는 그 작품이 대중화되지 않았을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우선 연극을 워낙 좋아했고 네. 그래서 연극 보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랑 티켓이라든가 3,000원 정도, 네. 5,000원 정도 하면 볼 수 있는 공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다가 주위 분들이 계속 내가 이걸 할 거라고 저 상상을 못 했는데 그 극단 사다리라는 그 어린이 연극하시는 정현옥 대표님께서 네. 야, 너 기획하면 되게 잘하겠다라는 얘기는 사실 듣긴 들었는데 네. 그래도 이걸 할 거라는 생각 못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뮤지컬의 투자를 2004년도에 네. 처음에 시작을 했고 2004년도부터 한 2년 정도까지는 뮤지컬 관련된 거를 계속 투자 방식으로 하다가 본격적으로 2006년도에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어떤 자기 인생에 꼭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우연치 않게 어떤 연습실에 가서 뭐 비디오를 한 편을 우연치 않게 봤는데 그 비디오에 나와 있는 게 뮤지컬 드라큘라라는 작품이었는데 네. 그 작품을 딱 비디오로만 봤는데도 거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됐을까? 그래서 막 좀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1999년도에 네. 했을 때도 잘 안 됐고 2004년도에도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내가 한번 기획을 잘한다고 주위에서 막 얘기하고 하니까 네. 기획자의 느낌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예. 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꽤 부유한 청년기를 보내신 것처럼 들립니다만 네. 처음에 상경했을 때 정말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처음에 제가 20살에 서울에 올라왔을 네. 때는 뮤지컬이라는 건 상상하지 않았고요. 그때는 이제 꿈이 현대그룹에 있는 정주영 회장처럼 한번 돼봐야 되겠다. 네. 오직 돈 버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돈만 벌겠다는 마음으로 네. 시작을 해서 뭐 안 해본 거 없이 한 3년, 한 2년간 정도를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거기서 이제 종잣돈 없이 도전을 하셨던데요. 네, 무조건 해서 네. 제가 지금은 존재하고 있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양재동에 아산군 농민총연맹이라는 그 농산물 센터가 있었어요. 네네. 거기서 제가 첫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 밝히는 겁니다. 거기서 그럼 이제 정말 온갖 굳은 일마다 거기서 않고. 이제 쌀 배달하고 그리고 야채 배달하고 네. 그거 시작을 하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종잣돈을 계속 마련해서 한 1년 반, 한 2년 동안 그 슈퍼 안에서 잠자고 씻는 데가 없어서 그 화장실 그 상가 단지 내에 있는 데서 씻고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 조금 돈을 모아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남들은 그거 안 했을 거 저도 지금 생각하면 왜 그걸 했지라가 모르겠지만 이제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시작을 막 했던 것 같아요. 네. 인생이 한 편의 뮤지컬이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뮤지컬 관계자는 엄 대표의 인생을 뮤지컬 스토리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안 진짜 많이 받고요. 네. 그리고 요즘엔 또 뭐 그 주위에서 너가 가지고 잘 뮤지컬 만들어서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내가 은퇴했을 이후 네. 정말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고 네. 또 어떠한 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가서 고민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러한 인생 철학을 바탕으로 네. 뮤지컬에 도전하시고 또 뭐 적지 않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뭔가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기까지는 나름대로 전략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다들 전략을 여쭤보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 2006년도에 드라큘라는 작품을 그냥 기획이면 될 거야라고 네. 하고 뛰어들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부딪혀 봤더니 우선 작품에 대해서 그냥 내 작품을 좋아하고 또 그냥 뮤지컬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네. 그냥 했다가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정말 참패를 해서 마지막 회식비 원래 이 공연이 다 끝나면 회식을 하거든요. 네네. 회식비가 없어서 직원들이 십수인반 돈도 저한테 주고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제가 갖고 있던 뭐 시계, 카메라, 차까지 다 담보로 넣고 회식을 했어요. 근데 회식을 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다른 세계다. 또 어떻게 이 작품은 실패했는데도 어떻게 작품 올린 것만 올렸다고 다 이렇게 저기 다 끝났는데 난 죽고 있는데 지금. 그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스텝들 배우가 그 당시는 정말 뭐라고 표현해? 여긴 정도 없고 회사가 실패해서 대표가 저러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괴롭고 슬펐죠. 그래서 한전아스센터 근처에 네. 놀이터에서 한참 울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울면서 내가 다시 일 안 할 거야 라고 하고 회사를 바로 파산하고 네. 이제 퇴직하고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게 벌써 늦은 건 벌써 빚이 벌써 한 20억 정도가 생겨 있으니까요. 이제 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왜냐면 이제 벌써 사람들한테 실망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던 뭐 많은 그 드라큘라 관계됐던 사람들한테 이 나쁜 인상, 나쁜 마음이 있으니까 대학로에 마침 내가 집도 대학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로에 있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럴 수 있죠. 길가에 지나가다 배우들 보면 막 다 나빠 보이고 네. 스탭들 다 나빠 보이고 나만 꼭 뭐 사기당한 느낌이고 그래서 계속 괴로워하다가 뭐 마지막까지 한번 생각을 했었죠. 인생의 마지막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하는 중에 어쨌든 주위 분들이 내가 열심히 제가 세상에 못해가 어쨌든 열심히는 살아야 된다는 게 원칙이었는데 우리 선배분께서 야, 너 이렇게 죽긴 너무 아깝다 너의 인생이. 그래서 선배들과 또 우리 같이 나와 함께 했던 우리 뭐 직원들 분들이 재기하라고 계속 푸시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그 공백 기간 동안 또 뭐 많은 나만의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언제 뭐 내가 돈을 갖고 올라온 것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인생에 많은 교훈은 얻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재기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런 인생의 쓴맛이 또 오늘날 엄 대표님의 현실이 있기까지
또 든든한 초석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뮤지컬 6편을 골라달라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작품은 모차르트를 고르셨어요. 네네. 네, 아무래도 인생의 전환이 그럼요. 된 예, 그런 예. 작품이죠. 어떤 마음으로 고르셨는지. 우선 제가 뮤지컬 모차르트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네. 우선 드라큘라 실패를 하고 그냥 뮤지컬을 다시 재기할 수는 없다라고 네. 판단하에 제가 저만의 공부를 시작을 했고 공부를 하는 중에 우선 잭 더 리퍼라는 작품과 네, 상총사라는 네. 작품과 햄릿이라는 작품을 다른 회사에서 시작을 하는 걸 프로듀서를 맡아서 일을 그러시군요. 배웠습니다. 네. 배우는데 제가 꼭 3가지를 맞춰야만 나 뮤지컬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첫 번째는 우선 기본적으로 좋은 극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캐스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선 남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작품을 한번 갖고 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런 와중에 원래 사실 모차르트가 아니었고 네. 엘리자벳이 원래 첫 작품이었는데 첫 작품.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네. 모차르트 바뀐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엘리자벳 그러면 영국 여왕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일반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엘리자벳 여왕 얘기는 오스트리아 여왕 얘기거든요. 이걸 갖고 오면 또 불안한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우연찮게 엘리자벳을 가지러 갔는데 거기에 모차르트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모차르트의 인생 얘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그래서 또 마침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곳에서 엘리자벳보다는 모차르트를 선택을 해주셨고 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모차르트를 선택함과 동시에 제가 EMK 뮤지컬 컴퍼니라는 회사를 차리게 됐죠. 예. 네. 그러면 여기서 뮤지컬 모차르트의 뮤지컬 넘버를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모차르트 역을 맡았던 임태경 배우의 음성입니다. 나는 음악. 뮤지컬 모차르트 중에서 모차르트 역을 맡은 임태경 배우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다. 나는 음악. 시간 관계상 끝까지 들려드리지 못하는 점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모차르트가 2010년 초연 이후 우리나라에서만도 5차례 무대에 오른 것으로 아는데요. 그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다면서요? 네, 이제 우선 저희가 모차르트라는 작품에 네. 있어서 그 인생을 다루다 보니까 각자 연출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다르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차르트를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틀리게 다소 작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차르트는 아직도 계속 진화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기대되는 저희가 이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희가 10주년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 그 5번 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완성되어 있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2020년 모차르트 초연 10주년 기념 공연도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공감 초대석 오늘 EMK 뮤지컬 컴퍼니의 엄홍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엄 대표가 직접 뽑은 내 인생의 뮤지컬 6편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첫 작품 모차르트에 이어서 두 번째 작품은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던 역시 라이센스 작품이죠. 엘리자벳. 네. 보통 많은 뮤지컬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작품은 캐스팅과 관련해서 크게 화제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캐스팅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로선 최고의 스타들이었죠. 류정한, 송창희, 옥주현 이런 맞습니다. 배우들이 나왔었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모차르트에도 김준수라는 스타가 맞습니다. 등장했었고 상당히 파격적인 캐스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처음에 이 작품을 이제 모차르트의 준수 캐스팅된 거와 이제 바로 이어서 엘리자벳의 김준수 군이 캐스팅된 거는 뮤지컬 배우로 인지를 쌓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반감 뮤지컬 배우들과 이 아이돌 간의 반감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이걸 제가 느끼는 그 뮤지컬에 그럼 결국 뮤지컬 배우나 이쪽이랑 이제 팬이 섞여야 되는데 어디 잘 섞일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대중들이. 근데 그 당시에 또 가장 빅스타들이 가장 많이 출연한 작품이 엘리자벳이었고 두 번째는 또 박효신 씨까지 추가가 됐고 그냥 캐스팅 때문에 매일 있는데 이럴 때마다 제가 가장 엘리자벳만큼은 그 토드라는 역할은 뮤지컬 전문 배우가 아닌 대중성이 강하고 이 토드라는 인물은 드라마에서도 어쨌든 그 신의 존재, 상상의 인물이다 보니까 연기하기가 딱 좋다. 그리고 특히 아이돌 같은 경우는 워낙 무대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무대 연출이 워낙 뛰어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토드 역할하기에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데뷔 자체를 아이돌로 하는 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뮤지컬 그 당시만 해도 뮤지컬 매니아 분들께서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드시지 않아서 네. 많은 고통도 있었지만 결국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같이 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뮤지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맞습니다. 선택을 하셨어야 되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또 뮤지컬 엘리자벳이 눈길을 끌었던 건 브로드웨이 출신의 연출가죠. 로버트 요한슨이 연출을 맡은 것도 화제가 됐었던 맞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네. 특별히 인연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 제가 2007년, 8년도에 네. 그 체코로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 작품이 네네. 햄릿을 직접 하신 연출 겸 대본을 쓰신 분이셔가지고 그 당시에 연출님과 같이 뭐 우연찮게 자리를 마련해서 계속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한국 정서, 남나라 정서에 대해서 되게 인식을 많이 하고 계셔서 햄릿을 같이 작품하면서 제가 매일 제안을 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작품과 엘리자벳을 확정하고 가자. 당신과 지금 왜냐면 연출과 프로듀서는 가장 많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부터 로버트 요한슨이라는 분을 몬테크리스토 백작과 엘리자벳 캐스팅을 해놓고 그리고 계속 대화하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뮤지컬 엘리자벳이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뮤지컬 넘버 한 곡 듣겠습니다. 엘리자벳 역을 맡았던 옥주현 배우의 음성입니다. 나는 나만의 것. 뮤지컬 엘리자벳 중에서 엘리자벳 역을 맡은 옥주현 배우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나는 나만의 것 함께 하셨습니다. 문화공감 초대석 EMK 뮤지컬 컴퍼니 엄홍현 대표가 뽑은 내 인생의 뮤지컬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작품은 뮤지컬 레베카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흥행에 정말 크게 성공한 작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흥행작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은? 저희가 이거 작품을 처음에 갖고 와서 네. 올라가는 날까지 다 얼마만큼 적자로 막지가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네. 그 흥행의 가장 큰 비결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거를 한국 분들이 레베카라는 작품을 아까 이름을 잘 모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네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되게 불안했는데 역시 그 오픈하기 전까지 관객이 너무 없어가지고 표가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뭐 일단 이름값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요. 제목에서. 정말 엄청 무서워했는데 첫 공연 끝나고 정말 작품의 힘이 이거구나라고 느낄 만큼 정말 표가 너무 많이 나가서 쉽게 말하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주 3번 공연 끝나고 그 다음 주가 월요일이었는데 금, 토, 일 공연 끝나고 월요일부터 그 다음 회차부터 계속 매진 나가기 시작하는 거. 하루에 막 3박스씩 막 이렇게 막 3,000장, 4,000장씩 나가는 걸 보고 이게 정말 소문이 엄청나구나 느꼈습니다. 결국 그 소문의 근원은 무대 효과, 세트의 힘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관객들에겐 또 새로운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뭐 거대한 저택이 밀려오거나 뭐 천둥 치면 나무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이런 장면 하나하나에 얼마나 또 열과성을 기울이셨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이제 레베카는 제가 레베카를 하기 전에 바로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카슈랑 오슈를 보고 정말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이제 이런 거 정도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무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래서 내가 저희 직원들한테 우리 농사나 짓자 뮤지컬 하지 말고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와서 우리 디자이너한테 다 신을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비를 오면 실제로 비가 내리고 관객이 문을 딱 열어서 어마어마한 저택이 열리고 이런 걸 좀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사실 이 레베카의 묘미는 2막 첫 장면이 시작하고 저택이 앞으로 밀려오면서 커튼이 하늘로 확 올라가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니고 네, 정말 재밌는 게 저도 이걸 계획하고 했으면 참 훌륭하게 너무 관객이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원래 LGR 센터가 바텐이 자동 세팅에 사람 손으로 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택이 앞으로 밀리는데 이 커튼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야 막 이게 원래 사실 말하면 커튼이 안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계획은 저택이 앞으로 나온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저택이 나왔더니 별론 거야. 그래서 야 저택을 막 돌려봐. 그래갖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저택을 돌리는데 커튼을 올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연출이 어떻게 하지 고민하길래 제가 아니 커튼 하늘로 올라오는 관객이 그냥 보면 어때? 그렇죠. 그것도 예술일 수 있잖아. 자연스럽죠.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거 하면은 관객이 다 보이잖아. 그거 보이면 꽝이야. 그런데 그 커튼이 저택이 밀리면 커튼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는
계획하지 않은 아. 어쩌서 방법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했는데 네. 이게 엄청난 시너지가 오히려 나서 더 신비로운 분위기가 관객들이 더 났죠. 소름을 돋았죠. 네. 저희가 라디오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좀 그러니까요. 아쉬울 뿐입니다. 뮤지컬 넘버 한 곡 듣겠습니다. 레베카 중에서 댄버스 부인 역을 맡은 신용숙 배우의 음성으로 레베카 함께 하시겠습니다. 뮤지컬 레베카 중에서 댄버스 부인 역을 맡은 신용숙 배우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레베카. 야, 역시 진짜 짧게 듣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음악이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가 엄청나군요. 뮤지컬이다 보니까 어차피 네. 뮤직이 먼저다 보니 우선 기본적으로 뮤지컬의 성공에 있어서는 꼭 노래가 우선 모든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네. 되고 좋아야죠. 뮤지컬 기획자 엄홍현 대표가 뽑은 내 인생의 뮤지컬 6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이제 드디어 창작 뮤지컬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마타하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역시 로번트 요한슨의 네. 연출이고 그야말로 좀 심혈을 기울이셨다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네, 이제 뮤지컬 마타리를 이제 기획할 때 네.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언젠가는 한번 망할 때가 됐는데 아, 네. 근데 그게 라이센스면 참 좋겠는데 이게 창작이 첫 번째가 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안하죠. 불안해져요. 그래서 네. 정말 여기에 모든 걸 다 기울이자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제작비가 꽤 많이 들었던. 그래서 이제 저희 스탭들끼리 처음 모였을 때 네. 내가 우리 스탭들 디자이너 분들에게 첫 마디가 지금까지 EMK가 했던 모든 걸 여기에 다 넣을 테니 여러분들의 힘을 여기에 다 쏟아부어 달라. 네. 그래서 이번 마타리가 우리 EMK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지금 소개해드린 라이센스 뮤지컬로 충분히 성공 가도를 달리셨고 이제 수익 구조가 마련됐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런 모험을 하신 건 창작 뮤지컬에 대한 갈증 혹은 의무감 같은 게 있으셨던 건가요?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라이센스 작품을 했던 게 스몰 라이센스 방법이었거든요. 네. 원래부터 저는 처음부터 2010년 처음 EMK에서 안 될 때부터 창작 뮤지컬로 세계를 진출하는 게 최종 목표로 두고 그러면 뭘 해야 되지라고 해서 우선 음악과 대본 가지고 네. 그걸로 얼마만큼 우리 한국 스태프과 발을 잘 맞출 수 있을까라는 걸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그걸 계속 하면서 저희가 이제는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자신감이 붙었고 네. 그게 첫 번째 작품이 마타할인데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첫 연습 시작할 때 전 스태프들한테 압박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이 네. 있습니다. 네, 저희는 조금 뿌듯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뮤지컬 넘버입니다. 마타하리 역을 맡은 차지연 배우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삶이 흘러라. 뮤지컬 마타하리 중에서 마타하리 역을 맡은 차지연 배우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내 삶이 흘러라 였습니다. 이 뮤지컬과 함께 엄홍현 대표의 삶도 흘러가고 있는 셈이네요. 이 마타리의 성공과 아울러 이제 제일 먼저 언급했던 웃는 남자가 시작됩니다. 엄청나게 세심한 것까지 신경을 쓰셨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제가 이제 마타리로 관객분들의 눈을 높였으니 이제는 더 세심함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타리 하면서 또 경험을 쌓았어요. 세트 네. 부분의 문제, 음악적인 문제, 스토리의 문제들을 보완을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게 내가 관객들한테 할 수 있는 약속이다라고 믿고 스태프분들한테 처음에 또 그분들 모였어요. 저희가 했던 얘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완성도를 끌어높이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아마 연습 들어가기 전에 모든 작품과 모든 걸 다 90% 이상 완성시키고 연습을 시작한 건 아마 우리가 최초일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계획해서 세트라든가 의상이라든가 뭐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언제가 문제가 생길 것까지 다 계산해서 저희가 하남 문화회관의 도움도 받았고 거기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공연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공간에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하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것도 하고 인터뷰에 말씀드렸는데 천 하나하나 고르는 것까지도 네. 한 6, 7개월 정도 시간을 소요했고요. 심지어 50만 원짜리 천으로도 가능한 걸 1000만 원짜리를 쓰셨다. 제가 요즘에 뮤지컬에 대한 관객에 대한 보다뿐만 아니라 뮤지컬은 우리가 똑같은 천과 똑같은 세트라고 믿으실 수 있겠지만 사실 거기에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어떤 게 더 적합하고 어떤 게 더 관객한테 눈에 더 좋고 그러니까 어떤 장면 효과를 따지시는 효과를 거죠. 보였을 때 어떤 게 좋을 것인가를
관객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거를 했고요. 그 웃는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조명, 사실 우리 항상 무대가 엄청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조명에 비밀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 세트를 더 입체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조명이 실제로 무대 안에 엄청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건 사실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세트를 더 관객들이 더 황홀하게 더 즐겁게 느낄 수 있게 만들었죠. 이만큼 심혈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이 작품 웃는 남자로 우리 염 대표께서도 웃는 남자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니 웃는 남자까지 나왔는데 내 인생의 뮤지컬을 6편이라고 하셨잖아요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6번째 작품은 지금 준비 중인 작품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잠깐 예. 소개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세 번째 창작 뮤지컬로 네. 엑스칼리버 말 그대로 아더왕이라는 사람의 인물로 뮤지컬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 이거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서, 요번에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작품의 또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저희가 벌써 회의를 지금 4번째 하고 있고요. 요번에 9월 15일부터 또 와서 또 회의를 하고 9월 28일 날 또 미국에서 녹음도 하고 있는데요. 웃는 남자 마타리를 뛰어넘는 작품을 또 만들기 위해서 상상하지 못한 저희가 요즘 모토가 있습니다. 네. 관객이 상상하지 못한 뮤지컬을 만들었을 때 관객이 사랑할 수 있다. 이야.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않는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무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하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겠다는 얘기군요. 네. 엄 대표의 유일한 적은 관객의 상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뮤지컬계에 뛰어든 지난 10년, 이제 와서 돌아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배우와 스태프분들한테 뭐라 그럴까, 너네들 가만 안 냅둘 거야 라는 마음 먹었던 것들이 네네. 지금은 눈노릇이 녹아서, 이제 이분들한테 어떻게 다시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뮤지컬이라는 게 앞으로 10년을 전 세계로 얼마만큼 우리가 갈 수 있을지를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 10년은 한국 뮤지컬이 이제 발돋움을 할 수 있게끔 또 우리 많은 뮤지컬인들이 함께 했다면 이제 마지막 10년은 세계 시장을 누가 빨리 진출할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반응만큼 해외 시장에서도 믿습니다. 더 큰 반응을 얻으시길 저희도 마음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뮤지컬을 양 어깨에 잘 짊어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죠. 그럼요. 저희 관객들도 또 발벗고 나서실 겁니다. 오늘 끝곡으로 뮤지컬 웃는 남자 중에서 박강현 배우와 민경아 배우가 함께 부르는 나무 위의 천사 들려드리면서 EMK 뮤지컬 컴퍼니 엄홍현 대표와 함께한 뮤지컬 6편의 관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상적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배우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불러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 뮤지컬 웃는 남자 중에서 나무 위의 천사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문화공감 김재원입니다.